부산역이구나. 일대가 난리가 난 거구나. 일대가. 그렇지. 보면 전부 다 잘못됐더라고, 그지? 잔혹하다. 처참하다 처참해. 1977년도에 윤종신 씨나 뭐 김상욱 교수님 기억하실지 초등학교 모르겠는데 저학년 기억나요, 지금도. 그렇죠. 네. 이리역 그 폭발 사고가 있었죠. 그 굉장히 큰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던 이리역 화양열차 폭발 사고. 이리역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싣고 있던 한국 열차가 폭발한 것이다. (77년도 11월 9일) 날 화양유를 실은 이제 열차가 출발을 하거든요. 다이너마이트가 22톤, 그리고 초산 암모니아 거기 5톤. 근데 암모니아는 아까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이 화약의 원료로 쓰이는 그런 위험한 물질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뇌관이 1톤, 뇌관만 1톤이니까. 그런 게 그냥 기차로 이동이 됐군요. 네, 그렇죠. 총 30톤의 폭발물을 싣고 인천역에서 출발을 했죠. 광주역을 향해서 출발을 하다가 여기 이리역에서 이제 폭발했던 사고인데, 당시 폭발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폭발이 난 곳에서 큰 구덩이가 파였는데 그 구덩이가 깊이가 15m, 옆으로 이 직경이 40m. 네. 그 사진이 기억나요. 그 다음 날인가 신문에 일면에 이만한 사진이 실렸는데 막 거대한 구덩이가 있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마치 분화구 같은. 그렇죠, 분화구 같은. 그런 구덩이가 생길 정도로 엄청난 폭발이었어요. 무슨 시골의 조그만 간이역도 아니고 도심에 있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도심 한복판에 왜냐면 보통 여기면은 중앙에 있잖아요. 피해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이리역에서 700m 떨어져 있는 그 민가에 10톤짜리 기관차 본체가 날아가서 집을 파괴했어요. 그 인근 지역 4km까지 열차의 파편들이 날아갔었고, 얼마나 컸으면은 화재와 폭발력이 4km까지 갔다는 것에 대해서 와. 인근 군에서 그 진동이 느껴졌대요, 땅에서. 순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면서 정전이 되고 시내가 암흑천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보 사이렌이 울렸죠. 큰 폭발음이 들리고. 당연히 시민들은 전쟁인 줄 알고 다른 지역에 사는 친척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도 폭격 맞고 있지,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당시에 굉장히 놀랐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59명이 사망을 하고 185명이 중상을 입고, 그리고 가옥이 7,800차가 피해를 해요. 이재민이 7,800명. 네. 이재민 수용소를 따로 건설할 정도로 이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고, 그 전에도 화약을 운송하는 열차는 많았는데 왜 이리역에서 이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걸 좀 알아봤더니, (30톤의) 폭약을 싣고 오잖아요. 근데 일단은 시작부터 잘못된 게, 원래 법적으로 뇌관은 따로 운반을 하게 돼 있대요. 그렇지. 네, 근데 좀 비용을 줄이려고 그랬는지 뇌관 1톤까지도 같이 열차에 실어가지고 이제 이동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법적으로도 화약류 취급 면허 소지자가 반드시 탑승을 해야 됐는데, 그 화약류에 대한 취급 지식이 없는 호송 직원 한 명만 그 30톤의 화약 물질을 담당을 하면서 이제 내려온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태네요. 그렇죠. 안전에 그렇죠. 대한. 너무 무감각했던 거죠, 안전에 대해서. 아 근데 이 30톤의 화약을 실을 정도면 무슨 좀 중요한 기관에서 시킨 일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화약이라는 회사에서 보낸 폭발물이었는데, 원래 그 화약류, 이런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실은 열차는 직행을 하게 돼 있대요. 중간에 역에 정차를 하지 않게. 왜냐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가야 됐는데 이리역에 정차를 했던 거죠. 이 당시에 이제 관행적으로 역마다 급행료라는 게 있었대요. 급행료? 급행료. 철도 직원들이 차가 들어오면 그냥 통과 안 시키고 잡아놓는 거예요. 급행료, 돈을 줄 때까지. 돈이 만족스러우면 보내고, 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계속 열차를 출발 못 시키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만연돼 있었던 만연돼 시대였던 있었죠. 거죠. 예, 쉽게 말하면 뇌물 달라는 거예요. 일종의 딜을 한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호송 직원 신모 씨,
이분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두 번이나 가서 왜 빨리 안 보내주냐. 내 뒤에 온 열차들도 지금 다 그냥 나보다 먼저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차들은 만족스럽게 돈을 준 거죠. 금방 보내줬으면 되는데 하루를 여기다 잡아둔 거예요. 계속 이제 옥신각신 벌인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 지금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거의 군이나 이런 데는 그냥 통과해야 되는데 예를 네, 들면 만약에 그걸 누가 약탈을 하거나 이렇게 돼서 큰 문제가 됐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허술하게. 믿기지 않게 해도 그때는 그냥 일반 호송 직원이 요 물품을 운반을 한 거죠. 이 신모 씨가 열차가 출발을 못 하니까 밖에 나서 술을 마신 거예요. 술까지. 예, 술을 마신 거예요. 정체적 난국이네요. 네, 술을 마시고 다시 돌아왔죠. 자야 되니까 자기는. 그 화약이랑 같이 자야 된다는 거. 그렇죠. 화약이랑 같이 자게 된 거예요. 그 화물칸에서 자게 되는데 이제 너무 어두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양초를 켜요. 화물칸 안에서. 그것도 화약 상자 위에다 놓고 잠이 들었는데 깨서 보니까 불이 붙은 거예요. 네. 당장 화약으로 옮겨 붙진 않았어요. 그 안에 있는 이제 다른 물건들에 불이 붙었는데 혼자서 이제 이걸 끌려고 시도를 하다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불이야 소리를 지르고 그대로 도주해 버렸어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를 않고. 근데 그 열차의 안전 검사를 하고 수리를 하는 검수원들이 7분이 불을 끄려고 봤더니 다이너마이트가 꽉 차 있는 바로 그 기차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손으로 자갈이며 모래를 이제 불붙은 화약 하나에다 막 던지면서 막 하는데 그게 꺼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정말 대단하죠. 예, 희생 정신이. 예. 계속 이제 그 진화 작업을 하던 중에 결국 화약에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이제 폭발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이 일대가 불과 연기 그리고 철로들이 다 파괴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송석준 씨라는 분이 네. 이 철도 직원이셨는데 이분이 폭발과 함께 몸이 날아가서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깨고 보니까 이제 사방에 폭발물이 터졌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딱 들은 생각이 좀 있다 600명을 실은 열차가 일로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철로가 다 파괴됐네. 네. 근데 지금 뭐 통신 장비고 제대로 남아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휴대폰도 그래서- 없는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그쪽으로 철로를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쪽에서 오는 열차를 향해서 뛰어서 만나려고. 만나려고 그걸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분이 1km를 뛰었대요. 뛰어갔더니 저쪽에서 그 열차가 오는 오고 거예요. 있어. 특급 열차가.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웃옷을 벗고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가지고 열차 가까스로 정지를 한 거죠. 그래서 더 큰 참사를 막을 수가 있었던. 그래서 나중에 이분은 의인으로 충분히 그 자격이 있는 분이죠. 근데 그 급행료를 요구하던 사람 은 어떻게 됐어요? 호송 직원 신모 씨는 도망간 달아난 분. 징역 10년을 받았고요. 이 급행료를 요구했던 직원은 징역 1년. 가벼운 처벌을 받았죠. 그 화약의 담당인 곳은 한국화약이라는 큰 그렇지.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기업은 처벌이 어떻게 됐나요? 신모 씨만 10년이요. 한국화약은 네, 아무런 민간한테도 그렇지만 국가 시설물이 엄청나게 파괴가 됐잖아요. 그 90억을 보상을 했다 그래요. 90억. 예, 처음. 아, 90억 보상. 예. 근데 이제 뭐 배상과 보상이 되게 다르다고 하는데 배상이냐 보상이냐 정말 첨예해요. 배상은 위법할 때 책임을 지고 주는 게 배상이고요. 보상이라는 거는 위법하지 않아요. 적법한데 그냥 주는 돈이 위로라든가? 보상이에요. 뭐. 이건 굉장히 다른. 그러면 이때 당시에 뭐 90억을 보상했다는 거는 기업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죠. 줄 필요가 없는 도의적으로 준 거죠. 내가 네. 도의적으로 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지금 같으면은 이게 양형이 더 세지 않을까요? 지금이야 뭐 훨씬 셌겠죠. 그랬을 그 것 시절에는 참 근데 온데 그 급행료가 만연했던 시절. 80년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이런 게 다 모든 관공서 되게 업무에서 만연했었어요. 초록물고기란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10,000원을 달라고 교통경찰이 얘기를 했는데 한석규 씨랑 정진영 씨가 저기 5,000원만 드리면 안 될까요? 알겠어요. 근데 10,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순찰차에 가서 거슬러 올게요. 그리고 이분들이 차에 타고 순찰차가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계란차가 이 순찰차를 추격해요. 맞아. 네,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차선 우측으로 경고한다. 백차선 우측으로 전진한다. 앞에 백차, 앞에 백차. 여기도 마이크가 있잖아. 일종의 풍자한 거죠. 네, 그렇죠. 어떻게 이 공무 집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 저랬어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정도로 허술했을. 사회가 부패하면은 어떤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이때만 해도 전쟁이 끝난 지 20여 년밖에 안 지났어요. 맞아요. 길거리에 군인이 나타나고 군인이 총 들고 지나가고 이런 장면들을 흔하게 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 안전보다는 군대 관련 뭐 화약 이런 게 가면 무심하게 바라보던 때의 네. 시대에 그때만 해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당시에는 동네마다 기억나시죠? 왜 어렸을 때 도시가스 하는 아. 집들이 아, 동네 동네 하나씩 가스 있었잖아요. 가게가 있었어요. 쇠로 된 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들고 맞아요. 빙그르르 굴려가지고 차에 싣고. 이 사고로 이제 화약류, 가스, 생활 주변 위험물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굉장히 철저해졌고, 그리고 그 위험 폭발물 취급업소는 주택가가 아닌 사람들이 별로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이전을 다 시켰다. 동네에 있었는데. 원칙들을 잘 안 지켜서 사실 사고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이리역 폭발 사건은 참고로 이제 이주일 씨, 하춘아 씨의 관계 때문에 더 오랫동안 회자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리사이틀이라 그랬어요. 네. 극장에서 가수가 노래를 하고 MC가 있는데 이제 MC는 보통 무명 MC가 많죠. 그렇죠. 그때 이주일 씨가 무명 MC였던 거예요. 하춘아 씨는 굉장히 탑스타였고. 근데 역에서 그 극장이 가까웠던 거죠. 네. 폭파하면서 화재가 났죠. 네, 화재가 나고 이제 건물 일부가 이제 붕괴되는 상황에서 하춘아 씨가 이제 정신을 잃었고 관객들도 막 완전히 아수라장이고 서로 살기 바빠서 나가는 사이에 그 사회자 이주일 씨가 실신한 하춘아 씨를 업고 이제 살려냈죠. 이 극장 밖으로. 그때 막 함몰돼가지고 막 얼굴에 피가 흐르고 하는데도 깜깜하니까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주일 씨 다친 머리를 제가 딛고 내려왔어요. 은인이 된 거 아니에요? 생명의 은인이 돼가지고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중앙 무대에 이분이 이제 소개를 시켜주고 그러면서 오늘날의 이주일 씨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뭐 저희 초등학교 때는 이주일 씨가 거의 최고의 인기였죠. 최고였죠. 아무튼 그 이후에도 사실 크고 작은 열차 사건들이 있었어요. 2016년도에 구의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던 그 젊은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혼자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던 20살 김모 씨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숨진 겁니다. 전자운영회에 통보를 해서 승인을 얻고 해야 되는데 안지에서는 이 작업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영무실에서 영무원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이제 평택항 부두에서 이 선적 작업을 하던 젊은 분이 300kg의 컨테이너에 깔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이 씨는 원청기업 지게차 기사의 지시로 나무 조각을 줍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개가 무너지지 않게 고정해야 하지만 안전핀을 모두 다 풀어놓았던 상황. 다른 지게차가 날개 한쪽을 접자 그 여파로 반대편 날개까지 접혀 이 씨를 덮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뭐냐면 용역업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책임들을 지어줘야 된다. 뭐 이런 여론들이 막 들끓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누가 이제 사망하게 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도 뭐 제대로 하느니 벌금 1,000만 원 내는 게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법이 있어도. 그래서 이 사건들을 겪고 나서 이후로 기업의 오너들 그리고 경영진들에 대해서 사법적인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이런 법이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조금씩 우리가 제도 보완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 시행되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윤종신 씨랑 이리역에 가서 그 위령탑 추모비죠, 추모비. 그렇죠. 네, 거기 갔었는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일반인이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역사 맨 가장자리에 있어요. 안쪽에. 아, 여기는 예. 여기 있구나.
잘 보이는 건 이런 한켠에 일이 있었다. 네, 자꾸 보고 기억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생각을. 추모비잖아요. 네, 해요. 그런 비슷한 경우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에서 그때 이제 그 유족들이 위령탑을 그 자리에다가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시 여론도 그랬으니까 서울시에서도 오케이 했는데 이제 그게 2년 만에 백지화되고 양재동 시민의 숲 맨 구석에 있거든요. 사실 뉴욕 9.11 테러의 그 그라운드 제로 지금 가보면 그 추모하는 그런 상징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직도 꽃들을 이렇게 놓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네. 그걸 잊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비극이 재현되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 좀 안 좋은 것들을 잃고 더 빨리 더 많이 발전을 해야 된다는 강박에 있는 게 아닐까. 뒤를 안 제대로 돌아가고 기억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덮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해서 논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벌써 이 사건은 44년 전 이야기라서 일이라는 지명이 있었어라고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잊지 않아야 될 사건 중에 하나죠. 그렇죠. 비행기에서 일어나는 이런 위험한 거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그래서 무기력한?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 절대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는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는 거는 정말 싫을 것, 정말 싫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강력범으로 구분되는 하이제킹, 예, 항공기 공중 납치죠, 납치.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하이제킹이 왜 하이제킹인지 윤정수 씨는 아시나요? 하이제킹. 제킹이 어떤 모르겠어요. 하이는 뭐 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 미국 금주법 시대에 밀주를 만들잖아요. 네. 밀주를 만들어 가지고 유통을 할 거 아니에요. 몰래 경찰 눈을 피해서 그 밀주 차가 지나가면은 마피아들이 막는데요. 탈취하는 거죠. 밀주 차를 또 탈취하는 거예요. 그때는 거의 금이니까. 그렇죠. 술이. 네, 그래서 그 차를 막아갖고 총을 겨누면서 운전사한테 하이잭, 안녕 잭 이렇게 잭 사람 이름 할 때 잭이에요? 예, 미국에서 이제 흔한 이름이래요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치면 어떻게 뭐 이런 느낌. 철수야. 안녕 철수야? 뭐 그래서 그럼 거기서 하이 인사할 때 하이예요? 인사할 때 하이예요. 그걸 거기서 따서 하이제킹. 근데 그거 좀 태워달라는 건 뭐라 그러죠? 우리 히치하이킹. 그거 몰라요? 몰랐어요. 아니, 근데 알았는데. 뭐 다 허점들이 있으셔. 그것도 혹시 뭐 사람 이름이에요? 그거 몰라요? 그럴 수 있지. 모를 수 있지. 70년대에 거의 이제 절정이었다 그래요. 하이제킹이. 어느 정도였냐면 68년에서 82년 사이 14년 동안 684건의 하이제킹이 전 세계에서 벌어졌는데 그게 8일에 한 대꼴로 공중 납치. 되게 허술할 때. 사실 8일에 한 대면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비행기가 공중 납치 당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몰랐어요, 진짜.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이제킹 그러면 대부분 외국의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도 하이제킹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정말요? 네, 이게 이제 하이제킹 사건이 69년도에 강릉에서 김포로 가던 비행기에 강릉 김포? 예, 51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제 이륙을 했는데 1969년 12월 11일 낮 12시 25분 승객과 승무원 51명을 태운 대한항공 소속 YS-11기가 서울을 향해 강릉공항을 막 이륙하고 있었다. 이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북한 공작원 기술을 북으로 돌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가 그 칼기가 북한으로 갔죠. 그래서 함경도의 선덕 비행장에 내렸어요. 넘어갔어요? 네, 실제로. 35분 후 서울발 비행기는 엉뚱하게도 휴전선을 넘어 원산 선덕 비행장에 착륙했다. 와, 네. 그런 일이 있었어? 네, 실제로 내려서 그 중에 이제 그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승무원 2분 그리고 나머지 승객 7분은 아직까지도 못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다른 승객들 일부만 한국에 이제 귀환이 되고 의뢰 여관에
한 사람씩 격리 수용당한 납북자들은 잔인하게 전기고문을 가해 정신 이상자까지 냈으며 쉴 틈 없이 괴롭혔다고 폭로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직 못 들어오셔가지고 그 가족들은 그 아무 죄도 없는 분들. 그렇죠. 네. 지금 생사여부는 잘 모를 텐데. 알 수가 없죠. 네. 그래가지고서 내가 46년인가 응? 엄마, 나 경기. 안녕히세요. 맞어? 맞아, 엄마. 같이 나와. 자, 그래, 너도. 69년도에 이 하이제킹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보안 승무원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게 뭐냐? 경찰관을 승무원복을 입히는 거예요. 무장한 경찰관. 네, 네. 실제로 보안 승무원이 하이제킹을 막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네. 이게 이제 요 69년도 사건 이후에 한 13개월이 지나서 71년도 1월에 속초에서 김포로 가는 칼기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인데 당시 기장님의 회고한 내용을 봤더니 이륙한 지 한 20분 만에 1만 피트 상공에서 갑자기 커다란 폭음 소리가 들렸다. 바로 뒤에서. 네네. 조종실 문이 폭탄으로 부서지고 선체에 20에서 30cm 정도 되는 구멍이 난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막 그 이산화탄소 떨어지고 막. 네, 난리가 나가지고 승객들 막 울부짖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기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조종사분들 뒤를 돌아봤더니 납치범이 한 손에 폭탄을 들고 북으로 기술 돌려라. 사실 북한 공작원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 월북하려는 사람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범인 김상태의 집에서는 폭약과 항공기 납치에 관한 기사철이 나왔는데 이때 잽싸게 기장님이 항공기가 납치됐다. 이걸 빨리 소식을 이제 보냈는데 이때도 그랬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코드 번호가 있대요. 아머 코드 7500이 우리의 비행기가 납치됐다. 지금 현재 7500 이 전투기 2대가 우리나라 비행장 군 비행장에서 떠서 납북되고 있는 칼기를 에워싸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거의 뭐 준전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쯤 되면. 그렇죠. 이 납치범이 물어본 거예요. 기장한테 저 밖에 비행기 뭐냐? 저거 뭐냐? 저거 전투기 아니냐? 그래서 기장님이 이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북한 영공에 왔기 때문에 미국이가 온 거다. 아, 거짓말을 했구나. 그렇죠. 또 이때 승무원 한 분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기내 방송을 어떻게 하냐면 승객들한테 지금 우리는 납치돼서 북한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갖고 있는 신분증을 모두 찢어주세요. 이런 방송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승객들이 막 난리가 울부짖으면서 신분증을 꺼내고 막 난리를 쳤으니까 납치범은 믿은 거죠. 확실히 북한 땅으로 비행기가 들어왔구나. 납치범이 다시 한번 창밖으로 이 비행기를 확인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확인하는 순간에 보안용이 차고 있던 권총으로 머리를 향해서 사살합니다. 그래서 즉사하죠. 현장 즉사하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납치범이 들고 있던 폭탄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뇌관이 터진 거예요. 네, 뇌관이 터진 거죠. 비행기에서 2번의 폭탄이 터진다는 건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 조종사분 중에 한 분이 그 전명세 씨라는 분이 그 순간에 이 폭탄을 덮은 거예요. 몸으로? 아, 몸으로. 몸으로 덮어서 최악의 상황을 면했죠.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 그렇죠. 이분 돌아가셨죠. 네, 이분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잘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한테는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 보안 승무원 제도는 계속 유지가 됐죠.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바뀌었대요. 94년에서 이제 남북 긴장 관계가 해소되면서 보안 승무원을 경찰이 아닌 이 승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하게 돼 있는데 이 테러를 겪은 선진국들,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보안 승무원이 그래서 한 명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맨 앞자리나 맨 뒷자리 타고 있대요. 항상. 그렇게 위치를 알려줘도 되나요? 실수. 9.11 테러 때는 아예 얘네들이 그 교육을 받잖아요. 예. 직접 그걸 손으로 잡아서 운전을 하거든요. 테러범이 진짜 직접 운전했다고? 운전을 해요. 네. 수동 운전으로. 그러니까 그 수동 운전을 해가지고 가서
직접 박는 거죠. 사실은 최악의 범죄라고 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9.11. Southern jet doing? What's Southern jet doing? Holy. Oh my God! Oh my God! وينتظرونكم أن تثخنوا في أمريكا وفي إسرائيل. Everything will be okay. If you try to make any move, you'll danger yourself and the airplane. 그때 다 기억하시죠 그때? 어디선가 그걸 TV에 다 그렇죠. 보셨잖아요. 다들. 다. 기억이 안 지워지죠. 그때 이제 미국 뉴욕은 낮이었고 우리는 밤이었죠. 저녁이었어요. 저는 콘서트 연습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TV를 급하게 켰던 기억이 나고 비행기가 글로 가고 있는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는데 진짜 거기에 비행기가 충돌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게 된 거죠. 와, 저는 그때 사부 연수원 1년 차 동네 슈퍼에 라면 사러 갔다가 천장에 붙여놓은 TV에 그렇게 그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 돈을 계산을 못하고 계속 같이 있고 그 주인 아저씨도 계속 같이 이렇게. 우리는 생생하게 뭔가를 먹으면서 일을 하면서 9시 그 생방송 중계를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을 아니 처음에 4대 비행기가 무섭더라고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공중에서 이제 미국 영공에서 납치가 되는데 근데 첫 번째 납치된 비행기가 그 세계무역센터 북측 타워를 타격을 하죠. It was 8:46 in the morning. That's when this stopped even resembling a normal day. Right then and there, I knew that this was going to be the worst day. 북측 타워를 타격을 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있을 때 다시 남측 타워로 두 번째 비행기가 이제 충돌을 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미사일, 폭탄 같은 거 싫지 않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엄청난 타격이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생각지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휘발유가 되게 무서운 폭탄이에요 사실은. 휘발유라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9.11 테러에서도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 얼마 안 돼서 바로 작전을 피거든요. 황금 연료를 많이 싣고 가기 때문에 거대한 폭탄이 되는 거죠. 거기가 하나의 폭탄이에요. 이 공중 납치된 세 번째 비행기가 미국 펜타곤. 네, 펜타곤. 미국인들의 자존심 펜타곤을 타격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비행기가 펜실베니아 남쪽 산악 지역에 떨어져요. 네 번째 비행기 같은 경우는 워싱턴 DC 쪽으로 갔기 때문에 백악관 아니면은 의사당이 목표였다. 그런데 이제 승객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수가 다시 꺾이면서 펜실베니아 쪽에 이제 추락을 한 것으로 추정이 이제 돼요. 이 네 번째 비행기 유일하게 테러범들이 조종실을 장악하지 못한. 그 테러가 우연히 그 시간 그 장소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더 마음이 안 좋은 거. 나도 저기 있을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나 대신 지금 내가 저기 있었으면 나 대신 죽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어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애도가 좀 큰 것 같아요. 9.11 테러 이후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뭐 보안 검색이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달라졌고요. 항공기 내부에서는 조종실 문
엄청나게 센 소재로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폭탄이 터져도 조종실 문을 지킬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이제 조종실 안에서 잠금 장치를 누르게 되면 조종사조차도 한동안 조종실 밖을 못 나가요. 정말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조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조종실 밖 복도에 CCTV가 설치가 됐대요. 그래서 똑똑똑 노크하는 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승무원을 위협하고 똑똑똑 노크를 했다 그러면 안에서 누군지 알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CCTV가 달려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가위나 문구용 칼을 갖고 탈 수가 있었대요. 그 액체류 맞아요. 예, 100ml 이상을 어느 순간부터 이제 비행기에 갖고 못 타게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면서 겪는 문화는 2001년 이후에 다 생긴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때 뭐 이후에 다 라이터 생겼고. 같은 거 뭐 몇 개 이상 네, 못 네. 가고 이거 다 그 검색대 앞에 뭐든지 다 물통 버리고 이러는 문화는 그 이후에 생긴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잖아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이 공격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본토가. 이 미국의 방공망 자체가 저게 초일 강대국이 맞나? 라고 의심할 정도로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미국 영공에 당시에 수천 대의 항공기들이 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비행기가 납치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몇 대가 납치된지도. 그래서 모든 비행기의 교신을 막 하면서 완전히 그냥 우왕좌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납치됐을 거라고 추정되는 비행기 쪽으로 이제 전투기를 띄워요. 미국 공군에서는 격추시켜야 된다. 교전 명령을 기다려요. 교전 명령을 기다리는데 결정을 못 한 거죠. 근데 제가 자국민이 타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국민이 타고 있고 이게 그리고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우리 영공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항공기가 공중 납치를 당해서 어딘가로 향해 서울 온다면. 지역으로 오고 있다면 우리가 결정권자면 어떤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 어렵죠. 네. 그런 생각들을 사실 좀 그 정의의 문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정의론에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을 죽여도 되냐? 그게 정당한 거냐? 답은 안 가르쳐 주잖아요. 테러로 보인다. 사실은 누구도 정답을 모르잖아요.